오늘은 여러 가지 입법례를 통해서 최근 우리 진영에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문제들이 왜 빚어지는지 또는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서 통치의 기본 구조, 헌법, 판례 등을 집중적으로 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헌법을 이해하실 때에는 제가 지난번에 결선투표제에 대해서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직장 다니느라고 새벽에 보통 올립니다. 그러다 보니 말을 많이 빠뜨린 게 있더라고요. 이제 저도 매번 그렇게 대본을 써서 하는 게 아니라 핵심만 이제 저도 써서 제가 전달해야 될 말을 즉석에서 하는 위주라 말이 많이 틀렸고, 또 대표님 말씀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도 확인을 해 보았거든요. 그래서 틀린 부분이 있기에 수정을 해야 되고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영상을 내렸고, 일단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는 근본적 원인은 법과 사회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것을 이제 헌법의 문제로만 볼 것은 아니다. 법학을 공부할 때는 여러 학문이 있습니다. 법사회학도 있고, 헌법학도 있고, 형법학도 있고, 민법학도 있고, 상법도 있고, 여러 가지로 쪼개져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그러한 부분들을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가들에게 의탁하고 맡기는 것이죠. 하지만 이해하실 때에는 이러한 부분을 좀 고려하셔서 숙지하셔서 받아들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단 가장 심플하게 설명을 해드려 보자고 하면은요, 말이 좀 잘 안 나오는데요. 죄송합니다. 새벽에 녹음을 하는 관계로 목이 많이 잠겨요. 일반적으로 법학은 분쟁 사실에서 법적 사실을 확정하고 확정된 사실에 적용될 법규를 발견하여 법규와 관련된 법적 개념들을 분석하고 해석하고 올바른 판단을 이끄는 과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법학의 방법론은 합리적 그러니까 논증을 위한論理적 방법을 기초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법학은 분쟁에서 해결해야 하는 법적 논점을 정확하게 판단하여야 합니다.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 하는 것을 과제로 삼습니다. 그래서 법학을 공부하는 사람들 또는 판결을 내려야 하는 사람들은 실정 법학의 개념 분석, 합리적 논증 방법, 법 해석의 정당성을 추구해야 합니다. 법학을 그리고 탐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사회학이라는 학문은 그 대상, 방법론, 목적에서 그래서 매우 생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인간이 있는 곳에는 사회가 있고 사회가 있는 곳에는 법이 있다라는 것을 상기해 보시면은 법과 사회는 결코 뗄 수 없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일상적인 삶과 법적인 삶이 함께 전개되는데 법학과 사회학으로 구분되어 연구된다는 점을 법학을 공부하는 사람이든
일반 사람이든 한 번쯤은 이상하게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왜냐면은 이러한 회의는 법과 사회의 관계를 탐구하는 길로 들어서는 입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과 사회에 대한 질문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법이 사회에서 어떻게 생겨났으며 법은 자신의 모체인 사회에 어떤 관계를 주고받고 있는지, 사회의 어떤 요소들이 법을 변화시키고 법은 사회에 대하여 어떠한 기능을 하는가, 법사회학은 이러한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한 학문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법사회학이라고 따로 있어요. 많이 복잡하죠. 복잡합니다. 그런 이제 법학에서의 분쟁을 해결하는 논리로 이제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딱 하나만 떼어놓고서 볼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법을 이해하실 때에는 다시 한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자신의 모든 정치적, 이념적 코어를 내려놓으시고 헌법학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자신의 모든 그 정치적 코어를 내려놓으시고 휩쓸리지 않으시고 받아들이셔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드리며, 이제 통치의 기본 구조 개념은 이제 기본이거든요. 이거는 그래야지만이 왜 이 부분이 헌법에서 고쳐져야 하는지를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치 기본 구조 전에 설명드렸어요. 반복되는 건데요.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치의 개념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이것은 법학과에서도 2학년 1학기에서 1학년 2학기를 통해서 한 2년 가까이 공부하는 개념이고요. 어떤 유튜브를 보니 인적 자원 관리, 인사관리 기본 구조 말씀하시는데 법학과에서 다 배우는 내용이에요. 철학뿐만 아니라 다 내려져서 배우거든요. 그 부분에서 이제 세밀하게 이제 체계적으로 이제 나와져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통치 권력 구조 부분에서 나온 부분이다. 인사관리 구조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고요. 통치의 기본 원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치 구조를 이제 한번 뜯어볼게요. 주권이 최고 권력입니다. 최고 권력이죠. 주권. 여기서 무엇을 받느냐? 유효성의 일반적 추정을 받는다라고 그랬죠. 일반적 추정. 유효성의 일반적 추정. 그렇다고 한다면 유효성의 일반적 추정은 특별한 사정이나 논거가 있어야 깨진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 추정은 특별한 사정이나 논거가 있어야 이것이 깨져버립니다. 이러한 사정이 없을 때에는 통치권은 법적으로 유효하다라고 추정을 해버립니다. 추정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른 점이 있어요. 통치 구조, 통치권과 일반 사인과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실 때 통치권의 부분과 일반 사인과 개인 기업과 다르게 받아들이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국민 투표로 뽑기 때문에 사인 간의 예를 들어 볼게요. 사인 간의 거래 계약을 유효하다라고 당연 규정 짓지 않습니다. 그쵸? 계약 내용이 통치권이 입법한 법률의 내용에 부합할 경우에만 계약이 유효하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강행법규는 사인이
어떻게 정했든 간에 이 강행법규가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죠. 강행법규에 어긋나지 않는다 또는 이 효력 요건으로 법률이 정한 것이 있다라면은 부합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유언의 경우 유언의 요건에 맞아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뭐 드라마에서처럼 말로 하는 유언은 효력이 없습니다. 돌아가시기 직전에 말로 하는 유언, 법적 효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고 일반적 주체의 행위는 일반적 유효성에 추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통치권 행사는 유효성의 일반적 추정을 받습니다. 특별한 사정, 논거란 무엇인가? 입법한 법률 위반의 종류들이 논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정, 논거, 입법한 법률, 헌법 위반의 종류들이 논거가 되는 것이고요. 통치권을 가진 존재와 일반 사인의 존재의 차이를 유효성의 일반적 추정을 받느냐? 그러면 물어볼 수 있겠죠. 안 받느냐? 사인과는 다르다라고 나뉩니다. 여기서 유효성이란 무엇이냐? 그러면 어떻게 유효하냐? 법적으로 유효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효하다라는 것은 사인과 통치권을 가진 존재는 뭐가 다르냐? 유효성, 법적으로 유효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통치 권력의 틀 안에서 법적으로 유효한 정치 권력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통치권이 구성되고 조직되고 행사되는 구조를 통치 구조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람 하나로만 봐서 인사 이동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조직 설계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구성이란 어떻게 형성이 되고 만들어지느냐? 어떻게 사람을 채워지느냐? 사람을 채우느냐? 조직이란 게 어떤 짜임새로 되어 있느냐? 조직이라는 것은 실제로 무엇이냐? 통치권에서의 조직은 권력 구조를 의미합니다. 일반 사무를 볼 때나 기업에서의 조직과는 다르죠. 기업에서의 조직은 뭐 나의 주식 배당률이 얼마큼 되냐, 그것도 일종의 권력이라고는 할 수 있지만은 여기서의 조직의 권력은 다른 것입니다. 이 통치 구조는 헌법에 의해서 규정된 질서를 통치 질서라고 합니다. 규정된 질서, 헌법에 의해서 규정된 질서. 우리 헌법뿐만 아니라 국회법, 예를 들면 법원 조직법, 많은 법들이 이 통치 질서에 관한 것들이거든요. 통치 구조에 관한 것들이지 헌법은 아닙니다. 국회법, 이 법원 조직법 등 수많은 법률들이 있습니다. 통치 질서에 관한 것들이지 통치 구조에 관한 것들이지 헌법은 아니다. 헌법에 의해서 규정된 기본적 통치 질서를 통치의 기본 구조라고 본다. 통치의 헌법에 의해서 규정된 기본적 통치 질서, 이것을 통치의 기본 구조라고 한다. 그렇다면 통치권은 우리 헌법 어디에서 나오냐? 헌법 제1조 2항에서부터 나옵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전에도 설명드렸습니다. 모든 권력이 통치권입니다. 모든 권력은 물리적인 힘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서 기업과 다르죠. 규범적인 힘,
법 규범적인 힘, 그런 권력을 말하는 것이고, 도덕적인 힘의 형성권인 경우에는 도덕적 질서에 의해서 기본이 주어져 있는 것이고, 법 규범적 통치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한 통치 권력을 주권이라고 합니다. 주권. 권력 주권이라고 하고, 주권은 국민 전체가 행사하는 권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부분의 모든 권력이 통치권만을 말한다라고 외우시면 돼요. 모든 권력, 통치권을 말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떠한 영역에 이제 힘센 조직이 있다라고 한번 쳐볼게요. 예를 들면은 뭐 중동의 이슬람, 레반트 국가라고 치어볼게요, 한번. 그러한 조직이 정당이 있는 것은 아니죠. 이러한 조직의 통치권의 행사를 정당성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정당성을 인정하는 이유는 그 근본적 목적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체계가 실현을 해야 합니다. 기본권의 보장을 실현해야 합니다. 민주공화정의 구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사실적 지배에 그치지 않고 규범적 규율의 원천을 통치권에 수행하는 두 목적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기본권 보장 체계라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모든 국민이 갖고 있는 기본적 인권을 실정법으로 재확인한 그러한 권리, 인간의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라는 목적을 실현하고, 민주적 원리에 따라 모두가 보편적 공익이 되는 것을 함께 추구하고 평화롭게 공존하는 그러한 제도를 구현하겠다라는 민주공화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치 구조의 근간이 되는 조항은, 민주공화정은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 부분이 통치 구조의 근간이 되는 조항이에요. 통치 구조에 대해서 헌법에선 따로 설명하고 있진 않지만, 헌법 제1항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 부분은 통치 구조의 근간이 되는 조항이다. 통치권 보장 체계의 실현을 뚜렷하게 선언하고 있는 조항은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불가침을 기본적 인권 보장의 의무를 각각 통치권의 기본 구조의 목적을 실현했으니 기본 구조의 근간이 되는 조항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 헌법 10조입니다. 되는 조항. 실 내용은 따로 이야기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이 왜 정당화되느냐? 헌법 제1조 1항, 헌법 제10조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수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한번 살펴보자라는 것입니다. 권위주의적 사회에 국민 주권이 갖는 양태는 한쪽으로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다수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크게 인식하지 못하고 살고 있죠. 몰리는 이유는 국가가 자유와 권리를 박탈함으로써 이러한 원리를 갖지 않아서입니다. 예를 들면 처벌한다 또는 체벌한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세운 것이기 때문에 다수가 뭘 몰아서 지지했다 이렇게 해봤자 국민 주권이 이제 실현의 양태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 독립되어서 스스로 무엇이 옳고 그르다
결정하는 지위가 보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국민주권주의적 사회의 국민주권이 갖는 양쪽에 쏠리지 않는 첫 번째. 두 번째, 의사소통적 행위입니다. 어떠한 정책을 집행할까? 이러한 궁금증이나 의문이 들었을 때, 해결해야 될 과제가 생겼을 때 어떤 정책을 집행을 할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화를 주고받는 것은 의사소통이라고 그러죠. 그 제도적 통로가 정당성을 갖추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제도 조건을 갖추고 계속 유지가 되면서 제도적 통로를 통해서 판단이 매듭짓고 이 판단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에 만약에 안 든다라면 사람들이 각자 생각을 하고 논의를 하고 독립적인 상태에서 의사소통의 제도적 통로를 통해서 판단을 새롭게 매듭짓고 계속 참여하는 것이, 그리고 이러한 활동들을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주권 행위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람들이 이제 개개인적으로 의사를 행사하는 것이, 의사만 행사하는 것이 주권의 행사가 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의사 행사가 주권의 행사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지배적으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적 통로를 갖추지 못한 것이죠. 여러 가지 과정을 겪어야 하는데 의사소통적 통로를 갖추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주권의 행사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심의 자체가 안 되니까. 지금 우리 국회나 법원이나 헌법재판소나 행정부, 예를 들면 정부를 없애고 인터넷 게시판 댓글 순위가 가장 높은 것으로 국민의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하자. 이러면 그것은 정당성의 요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더 직접적인 심리적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주권 행사의 구현 양태로서 적절하지 않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현 양태로서의 직접민주주의와 대의제는 이러한 세 가지 요건을 얼마나 잘 실현할 것인가가 궁극적 관심사이고, 어떻게 구성조직, 행사들을 잘 규율해야 합리적 의사소통의 제도적 장으로서 적절하게 기능이 되는가. 이러한 것들을 물어야 되는 것이지, 직접민주제라고 해서 더 직접적이니까 국민주권주의에 가깝고, 대의제를 말하면 말할수록 더 멀어진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를테면 법원이나 이제 법원 재판을 받아야 할 경우에 법률적으로 훈련을 받은, 그러니까 독립된 신분 보장이 된 법원의 법관에 의해서 재판을 받고 싶습니까? 아니면 인터넷 댓글에 그 사건을 올려서 원고 당사자가 먼저 해당 사건을 굉장히 서사를 잘 꾸며서 대중들을 이제 휩쓸리게 해서 이야기하는 인터넷 여론의 장에서 심판을 받고 싶습니까?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여쭤보는 것이고요. 복귀하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국민 개개인의 참여와 심리적 연결고리 연결된 강한 장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이 국민 주권주의에 부합하다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대의제란 무엇이냐? 주권자인 국민이 국가 의사나 국가 정책을 직접 결정하지 않고 국민이 있으면 대표자를 선출해서 그들로 하여금 국민을 대신해서 국가 의사나 국가 정책을, 국가의 주요 정책 등을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국민주권의 이념을 존중하면서도 현대 국가가 지니는 민주정치에 대한 현실적인 장애 요인을 극복하기 위해서 마련된 통치구조의 구성원리입니다. 현실적인 장애 요인들은 그렇다면 무엇일까? 장애 요인은 세상은 넓고 문제는 굉장히 복잡하고 많습니다. 이것을 전문적으로 심의를 하고 책임감 있게 해결을 해야 하고 개개인들이 모두 다 다를 수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핵심이에요. 물리적 거리가 멀어서 한자리에 다 모을 수가 없다. 이런 것은 더 이상 정보통신의 기술이 발달한 현대에서는 이유가 되지 못하죠. 다 전자 투표로 하면 될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전자 투표로 우리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매일매일. 제가 볼 때는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의사결정 집행 중요한 쟁점만 이렇게 추스려 봐도 하루에 수천 개가 넘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 수천 개 넘는 것으로 보여지는 그 정책이라든지 결정 조항 이런 것들을 하루에 한 사람이 1000몇 개씩을 서명할 수 있을까요, 과연? 근데 그것들을 전자투표가 가능하다고 해서 한 대에 다 모여서 이게 할 수 있는가, 개입할 수 있는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생업 없이 실업 상태에서 한다고 손 치더라도 1초에 이렇게 하나씩 한다 하더라도 대충 보고 이렇게 대충 넘겨서 보고 1초에 하나씩 한다 하더라도 이게 과연 가능할 것인가? 결국 대규모로 복잡하고 그렇지 않을까요?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는 셈인 것이죠. 결론은 사인만 하게 된다라면은. 그러니까 현실적인 장애 요인은 현대인들이 모두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리인을 선임을 하는 것입니다. 지식도 필요로 하고 이미 참여 시 책임성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전자투표로 했을 때 개개인이 일일이 다 참여한다라고 하면은 이러한 내용을 기초로 해서 우리 헌법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진 국가의 통치 구조의 최고 권력인 주권으로부터 유효성의 일반적 추정을 받는 권력인 통치의 구성, 조직, 행사가 되는 구조를 통치 구조라고 일컫는다라고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최고 권력인 주권은 헌법을 통해 통치권을 기본적으로 조직함으로써 구체적인 국가 목적을 수행한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앞에서도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렇게 헌법에 의해 규정된 통치 질서를 통치의 기본 구조라고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정도 간략하게 이제 앞에서도 간략하지만 복잡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요. 이 정도로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민주공화제의 구현과 기본권 체제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통치구조 두 가지 기본 과제,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실현해야 되는 민주적 정당성과 민주공화국의 기본적 헌법의 절차적 정당성을 구비해야 한다. 근데 우리는 헌법재판소를 요새 못 믿잖아요. 예를 들면 뭐 탄핵을 해야 하는데 헌법재판소에 가서 걸리면 어떻게 해? 막 이렇게 못 믿고 있어요, 서로가.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왜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강요하는 것도 아니지만은 이 법을 공부하시다 보면은요, 그 부분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여지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헌법이란 정치 공동체에서 국가와 같은 단위 내에서 법적 규율을 정한 특정 원리를 지향합니다. 법적 규율도, 도덕적 규율도, 단체적 규율도 그러한 것들이 아닌 단순히 세세한 사항들이 모여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헌법은. 즉, 이때는 이렇게 하고 저때는 저렇게 하는 것이 헌법이 아닙니다. 어떤 규범적 원리를 지향하는 근본적 규범이 헌법입니다. 다른 파생적 규범의 효력과 정당성의 원천이 되고 규범적 설계이다. 즉, 앞으로의 여건이 변화한다던가 앞으로의 정확한 논쟁을 위해서 뭐 일반성, 개반성, 추상성 가진 구조로 계획하는 것으로서 실정법 중 최고의 지위를 갖는 법이다. 그래서 우리가 헌법이 있고 법의 이제 체계를 보면요. 헌법이 최고법이기 때문에 헌법이 있고 헌법 밑에 법률이 있고 대통령, 부령과 같은 시행령, 시행규칙 순으로 이제 내려오잖아요. 헌법이 제일 위에 있죠. 우리가 보통 아는 것은 그 끝부분이죠. 최고 지위를 가지는 법. 요게 이제 헌법에 대한 끝부분. 그렇지만 앞부분도 정확하게 알아야지 헌법의 정의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인식하고 배웠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헌법은 시민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시민의 법이고 시민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법률하고 다르게 헌법은 개정이 될 때 국민 투표하는 것입니다. 헌법의 종류에는 성문헌법과 불문헌법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전문적으로 들어가요. 이미 뭐 아시는 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성문헌법. 그 법전이 편찬된 형태예요. 그러니까 법전이 있는 것은 성문헌법이에요. 불문헌법은 헌법 원칙을 사법기관이 인정하는 것도 포함한다라고 해서 성문헌법의 해석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도 불문헌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관습헌법은 그럼 무엇이냐? 해석을 통해서 헌법 원리를 통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관행이 오랫동안 반복되고 계속되고 오랫동안 반복되고 계속되고 이어진 사람들의 상태가 관습으로 이어져서 헌법으로 격상시켜진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의 행태가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어떠한 행위가 헌법적 지위를 가질 수 있다고 인정해 주는 것을 관습법이라고 한다. 불문헌법의 독특한 형태라고 볼 수 있어요. 헌법의 인정 문제로 헌법을 자세히 이제 체계적으로 공부하지 않으면 우리 헌법재판소가 관습법을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그냥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그러한 헌법재판소의 견해가 옳다, 그른다에 대해서 분분하게 자신의 의견을 덧붙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한 예가 뭐 김용민 의원의 예인 것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탄핵 소추 관련 부분인 것이기도 합니다. 대비는 할 수는 있지만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서 옳고 그르다에 대해서 말을 하면은 덧붙이는 것은 논리 구조가 맞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제대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쟁점을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쟁점은 이론적 쟁점이 3가지 사건이 있으면요. 사건에 대한 쟁점 하나가 더 덧붙여지는 것이에요. 첫 번째로는 관습법이라는 것이 애시당초 존재할 수 있는가의 질문.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관습법, 대통령의 임기에 대한 관습에 대한 게 존재하는가, 관습으로 이어졌는가에 대한 질문. 그러면 임기 단축 개헌이 관습으로 존재하는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다 따져보자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어떠한 요건이 갖추어지는지 관습헌법으로 성립하는가. 관습법이라는 것은 애초에 존재하는가. 두 번째, 갖추어지는 관습헌법, 그렇다면 갖추어지는 관습헌법으로 존재하는가. 세 번째로는 관습헌법으로 성립하는 경우에는 그 규범의 효력은 어떤가. 그냥 정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네 번째로는 예시를 한 가지 가져와 볼게요. 예로 지난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수도 이전 문제를 예시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구체적인 판례에서 문제가 된 서울이 곧 대한민국의 수도다. 서울이 곧 대한민국의 수도다라는 이것으로 이제 재판을 했죠. 이것이 과연 관습헌법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었잖아요. 가져와 봤어요. 이론적 문제에 대해서 우리 헌법재판소가 2004 헌마 554 등에서는 관습헌법은 존재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느냐. 관습헌법이 되려면 먼저 그 대상이 기본적 헌법사항에 관해서여야 한다. 그리고 기본적 법률사항에 대해서 관행 내지 관례가 존재하여야 하고 이 관행이 반복적이고 계속성이 있어야 하고 향상성, 명률성을 가진다. 반복적이고 계속되고 늘 거기 있고 다른 것과 혼동되지 않고 명확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적 합의라는 요건, 특히 법적 확신으로서 국민적 합의라는 요건을 다 갖추면 그 관행은 관습헌법이 성립된다. 그렇게 성립된 관습헌법의 효력은 성문헌법과 동일한 법률의 우선에서 헌법 개정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개정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헌법 개정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개정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이 내용은 굉장히 고급 정보예요, 여러분. 어디 가서도 들으실 수 없는 내용이에요. 저도 제가 공부한 거를
대충 이제 메모하면서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리지만은 복귀하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이죠. 어디에 있는 내용도 아니고 고급 정보입니다. 우리 방에서만 들을 수 있는 얘기이고요. 헌법은요, 판사 되고 변호사 되는데 크게 영향을 미치는 학문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을 제대로 모르는 변호사 많고 판사 많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다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헌법재판소나 헌법에 대해서 옳고 그르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에는 자신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코어를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좀 지루하실 수도 있지만은 이러한 부분을 최대한 이해하신 다음에 헌법 개정이 어떻고 무엇이 문제고 뭐가 배제되었는지를 알고 난 다음에 이러한 상식을 바탕으로 헌법전을 보시면은 이해가 빠르실 것이에요. 아, 이 헌법에서는 어떠한 부분이 결혈되어 있다. 이런 게 눈에 들어오시고 그러한 부분을 찾아내서 개헌을 해야 되는 거죠. 그쵸? 이어서 이제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관습헌법의 존재가 인정된다면 관습헌법은 헌법 개정 절차를 거쳐야 된다라고 봐야 할 것인가. 만약에 인정된다면 기껏 관습헌법을 인정해놓고 국회의 입법만으로 개정할 수 있다. 그것은 국회의 입법으로 개정할 수 있다? 관습헌법을 인정을 해놓고 국회가 입법만으로도 개정을 할 수 있다? 그것은 관습헌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헌법 규범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죠? 입법으로 개정 가능하면 헌법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인권에 관하기도 하지만 변호인 선임권에 관한 법률로서 제한할 수 없다. 변호인 선임권은 법률로서 제한할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변호인 선임을 못한다고 형사소송법을 바꿨다라고 하면은 그 바꾼 것이 위헌이다는 것이죠. 그쵸? 명시적으로 헌법전에 해당되는 문장은 없어요. 하지만 헌법전에 있는 문장을 해석해 보면은 나오는 그러한 내용으로 법률로서 바꿀 수 없다는 내용이 되니까 불문헌법의 하나로서의 관습헌법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국회 입법으로 개정할 수 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죠? 이 점에서 반대의 의견들을 제대로 쓰지 못했다. 헌법 이상이 갖는 관습이라는 것은 아예 없다고 주장해야 한답니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헌법의 이상을 갖는 관습이라는 것은 아예 없다라고 주장을 해야 하는 것이지 관습 헌법이 있다더라도 그것은 국회 입법으로 개정할 수 있다. 그것은 개념을 모순적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개념을 모순적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만약 관습 헌법이 있다면 헌법 개정 절차를 거치고 이것을 또 국민투표로만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투표로 바꿀 수 있다면 국민투표 전에 어떠한 합의가 예를 들면 수도가 서울이었다. 그리고 투표 후 합의가 수도가 꼭 서울인 것만은 아니다. 어떤 경우 또 투표 후 개표가 되고 나서 바뀌어버린 것이잖아요. 사실적으로 표결이
이때 했더라면은 수도는 서울이다라고 했을 텐데 10일 지나서 했어요. 그랬을 때 규범으로 볼 수 없다라는 것은 단순한 앙케이트의 여론, 그러니까 10일 지나서 했을 때 수도는 서울이 아니다라고 사람들이 마음이 바뀔 수도 있다란 말입니다. 수도는 서울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10일이 지나서는 수도는 서울이 아니다라고 이제 했어요. 투표 결과만 바뀌었어요. 투표 결과만. 이것은 관습헌법의 규범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앙케이트 여론조사의 결과일 뿐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관습헌법의 성립 요건으로 인정받는 정당화, 일반적 원리가 구현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법정의 입장인 반복성, 일반성, 향산성, 계속성을 자세히 안 따져보고 그냥 제시된 것이라는 비판이 이제 제기가 됩니다. 관습법 인정은 정당화하는 일반적 요건은 첫 번째, 조정의 문제가 있습니다. 조정. 죄송합니다. 조정이란 코디네이션, 코디네이터. 조정 문제는 예전 연상에도 예를 들었지만 전화를 이제 걸었을 때 중간에 끊어졌어요. 계속 서로 전화를 하게 되면 연결이 안 되겠죠. 그러면 조정이 안 이루어진 상태랑 같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유를 실현하거나 공통적 목적, 개념적 목적인 것들에 원활하게, 개념적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려면 조정 문제가 발생합니다. 서로 안 부딪히고 조정을 해야 하죠. 안 부딪히게. 조정 문제가 발생하는 건 서로 이제 윈윈이 되도록 행위 경로를 조정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조정 문제가 발생한다. 참고로 이제 전화가 끊어졌을 때 조정 문제의 관행은 전화를 걸었던 사람이 다시 건다. 받은 사람은 가만히 있는다. 저의 방식은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널리 알리고 있으면 서로 통화 중일 일이 없겠죠. 조정 문제를 해결해야 될 규칙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임의적인 것이죠. 건 사람이 다시 를 선택할 수도 있는 것이고, 받은 사람이 다시 건다를 선택할 수도 있는 것이고, 두 가지 규칙이 있을 때로 예를 들어보면 조정의 문제가 해결함에 있어서도 동시에 준수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동시에 둘 다 같이 하면 건 사람도 다시 하고 받은 사람이 다시 걸고 하면은 조정의 문제가 불가능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이것을 어떤 사람은 건 사람의 규칙, 어떤 사람은 받은 사람의 규칙도 따른다. 그렇게 하자라고 하면은 서로 계속 통화 중인 것이잖아요. 그렇죠? 동시 준수가 불가능하거나 무의미해지는 규칙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의 규칙, 건 사람이 다시 건다의 규칙을 실제로 사람들이 준수를 하고, 또 다른 사람들도 끊어진 후 걸었던 사람이 다시 건다라는 것을 준수한다라면 나도 그렇게 하겠다. 기꺼이 이렇게 알려진다라면은, 그리고 그것을 수용하게 되고 정당화한 기대가 이제 성립이 되고, 이러한 정당한 기대가 성립된 이후에 이 규칙이 전수가 되고 문화적으로나 이제 횡적으로나 종적으로 이루어져서 종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것이 이제 준수가 되면서 시간적으로 반복적으로 지지를 받으면서 관련된 제도가 이제 지지를 받는 것이고, 또한 이를 지지를 받아야 함으로써
마땅하다라고 서로가 생각을 하면은 조정의 문제에 대해서 거론되기도 하겠죠? 정당한 기대의 강화, 보호법익의 필요 존재, 이러한 기대들이 성문 헌법 규범에 위반돼서는 안 되고 성문 법 규범의 보완적 역할을 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이제 명인 이제 방법에 의한 수목이죠. 남의 땅에 이제 과실을 이제 심고 나서 누구의 것이냐 따질 때 미분류 수목에 대한 과실 소유권에 대한 법률, 이것은 이제 설명이 길어지니까 패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이 수도라는 것은 이야기한 이 요건, 서울의 수도라는 관행 내지 관례가 존재한다. 그리고 쭉 그렇게 서울이 수도라는 것이, 대한민국의 수도라는 것이 반복되었다. 그러므로 반복성, 계속성이 있었고 향상성도 있다. 그리고 서울이 수도라는 문제는 헷갈릴 문제가 없는 문제이다. 라는 것입니다. 수도 이전을 말하면 수도가 서울이라는 부분은 헷갈릴 문제가 없는 문제다. 그리고 국민적인 법적 확신이 있다. 누구에게 물어도 수도는 서울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관습법적으로 성립한다. 라는 답을 냈어요. 이에 대해서 반대의 의견을 한번 이제 살펴볼게요. 1번, 2번에 대해서는 어떤 답을 하던 간에 설사 관습헌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완적 효력에 불과하다. 이것은 국회의 입법으로 변경이 가능한 그러한 지위를 갖는 것에 불가하다. 게다가 구체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서울이 수도라는 것에 대해서는 관습헌법이라고 볼 수가 없다. 왜냐하면 국민적 합의가 없기 때문이다. 설명드린 내용에서 보자면 이제 국민적 합의가 있다라고 봤잖아요. 여기서는 볼 수가 없다라고 봤어요. 이게 진짜로 수도를 이제 이전 그거 할 때 진짜 이렇게 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 내용이 아니라. 법적 확신을 두고 여기에서는 없다라고 봤어요. 아까는 국민적 합의가 있다라고 봤는데 서로 다른 이제 견해를 보였던 것이죠. 그리고 어쨌든 국민적 합의가 있던 없던 간에 관습헌법으로 성립해도 서울이 수도라는 것이 관습헌법이더라도 위상이 국회 입법으로 가능하다라고 봤어요. 이러한 문제를 이제 봤을 때 우리가 사고한 때에는 관습헌법에 대한 이론적 쟁점은 구체적인 헌법에 대한 정책에 대한 찬반의 문제와 별개로 되는 것으로 다루어져야 하고 우선적으로 다루어져야 하는 점은 염두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책에 대해서 정책으로 이제 수도가 서울인 게 좋은지 아니면 수도가 세종인 것인지 다른 도시이든지 간에 1안, 2안, 3안 이제 그 중에 다 안 돼갖고 지금 이제 4만이잖아요. 4만이 됐잖아요. 4만. 지금 어정쩡하게 됐잖아요. 어정쩡하게. 수도가 서울이면 행정기관의 많은 부분을 세종으로 옮겨서 공무원들이 많은 시간과 이제 돈을 낭비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4만이 된 것이에요. 지금 현재 시스템이 된 게. 이것은 정책 문제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정책 문제. 그러니까 팔리시어블. 선택이 좋으냐,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 문제. 헌법이 현명해 보이는 정책이라고 할지라도
허용하고 있느냐 없느냐는 별개의 문제잖아요. 어떤 사람을 견해에 따라서 이제 대통령 단임제를 비효율적이다. 대통령은 연임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한 번에 한해서는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대통령 연임제를 지금의 법률로서 실시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관습헌법에 관한 이론적 쟁점은 이 정책적 찬반의 문제와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이론에 대해서는 법학과에서 헌법학을 따로 배울 때 여태까지 법학에 대한 이제 문외한이라고 하더라도 여태까지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거꾸로 생각하셨잖아요. 그런 학문을 공부할 때와 이제 공부하지 않을 때,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 강의를 들으실 때와 듣지 않으실 때는 이제 거꾸로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정책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고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릴 때지만 정책에 대해서 자기가 구체적인 이제 지지 세력에 의해서 먼저 마음을 결정하고 나서 거꾸로 헌법적인 쟁점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여기에 맞추어서 관습헌법이 있냐 없냐, 있다면 어떤 효력이 있냐, 어떻게 접근을 이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접근하는 것은 완전히 거꾸로 접근해 이제 사고하는 것이죠. 헌법을 공부할 때는 모든 자신의 정치적 코어를 내려놓고 규범적 방법을 내려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이게 김용민 의원님께서 이제 실수를 법안 발의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헌법 개정 되게 많이 의논하셨었어요. 과거에 이렇게. 근데 그게 이제 많이 차질을 당하셨어요. 그 이유를 가만히 보니까 폐기됐지 않습니까? 이슈는 되지만. 그러니까 이분이 법 공부 잘 하셨겠지만은 헌법 공부는 많이 안 하신 것으로 보여진다. 자신의 정치적 코어를 내려놓지 않으셨다. 그랬을 때, 무엇이 문제냐. 이게 정책으로, 법률로서, 입법례로서 변경이 가능한 부분도 헌법의 개정으로서 바꾸려고 하시는 것 같다. 그래서 이게 자꾸 이게 폐기가 되는 것 아닌가. 조정 문제에 있어서. 굳이 헌법재판소, 헌법으로 개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을 굳이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그러니까 헌법으로 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지, 입법 개정을 통해서 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지로 구분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김용민 의원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죠? 입법 개정과 헌법 개정은 달라요. 의원님, 선배님이시기도 하시잖아요. 학교 다르지만. 그 다음에 이제 국가가 법으로 규칙으로 이제 정립 이전에 이제 해당 조정 문제 해결의 관행 성립을 따로 식별하는가에 대한 문제의 진정한 관행이 아니다. 조정 문제가 없었다라는 것을 드러내주는 것은 관습법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관습법이 조정 문제가 없었다라는 것은 관습법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투표를 실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국민투표를 이제 대통령제가 4년 중임제 말고 연임으로 하셔요. 연임. 왜 한 번 쉬었다가 중임으로 합니까? 4년 연임제로 하십시오. 연달아서 이행을 하셔야죠. 왜 자꾸 중임제래. 답답하게.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 임기단축 개헌이라는 말도 사람이 말이 이렇게 다르고 다르지 않습니까? 임기단축 개헌이란 말을 빼셔요. 그냥 4년 연임
문제 개헌. 이렇게 하시라니까요. 4년 중임제가 아니라 4년 중임을 배제한다라고 헌법전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헌법전에. 아우, 답답해, 진짜. 그러니까 대통령의 임기에 대한 개헌 부분도 헌법 제70조에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며 중임할 수 없다. 헌법 제70조 대통령의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을 제안한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라고 헌법 제128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의 법 해석은 대통령의 임기를 5년으로 하면서 중임을 금지한 것은 헌정사에서 그 전례가 없는 것입니다. 현행 헌법에서도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가능하지만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가능하지만 헌법 개정을 제안한 당시의 대통령은 그 혜택을 받지 못함으로써 사실상의 자신의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을 위한 시도 억제를 하는 효과를 누린 것이다. 해석을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5년 단임이다. 그리고 중임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데 4년 임기 단축 4년을 왜 넣고 쓸데없는 말을 넣고 중임한다라는 말씀을 왜 넣습니까? 그래서 제 의견은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연임하며 4년이며 대통령의 임기는 4년이며 국민투표로서 연임할 수 있다. 라고 변경해야 되는 것이 맞다. 왜냐하면 과거 우리 헌정사에 비추었을 때 장기 독재에 대한 반성으로 대통령의 임기는 5년 단임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임제는 국민의 심판권을 바탈하는 것으로서 연임을 허용해야 한다라는 의견도 다수가 그동안 있었어요. 중임은 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굳이 임기 단축으로 해서 중임한다라고 말씀을 굳이 넣어야 되는 필요가 있습니까? 이거는 헌법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건 입법으로서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십니까? 선배님들. 그러니까 대통령의 임기는 4년이며 국민투표로서 연임할 수 있다라고 변경하는 것이 개헌의 의지, 개헌의 본래 취지에 맞다. 이렇게 복잡하게 가시는 것입니까? 그 대통령 선거의 결선 투표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녹음을 해놓고 지금 삭제를 했지 않습니까? 이게 민주당 정책으로서의 결선 투표제로 시행을 하실 것을 착각하시고 지금 헌법 개정으로 지금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여부를 묻는다는 것이 제가 지금 말씀을 잘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헌법 67조 제1항 2항에서는 국회의원 과반수에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의 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최고 득표자 2인 이상일 때 다수표를 얻은 자, 국민 직접 투표에 의해서 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결선 투표제 문제점. 결선 투표제 도입의 필요성으로 이어질 것이 아니라 할 것이며, 이것을 말씀하시는 분들은 이제 선거제도가 이제 연동형하고도 연결되지 않습니까? 결선 투표제를 말씀하시면서 연동형을 주장하셨던 분들의 정당화를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결선 투표제는 1위와 2위 했던 사람들끼리의 대결이에요.
예를 들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48% 받았고 이제 이재명 대표가 47%를 받지 않았습니까? 둘 다 50%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재선거를 하는 것입니다. 이때 1위와 2위를 다시 50%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투표를 하는 것이지,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투표는 반영되지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수당 연동형을 지향하는, 다당제를 지향하는 그러니까 선거제도 상에서는 대통령 결선 투표제와는 무관하다는 것이죠. 어차피 다수당에서는 하나의 대통령 후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은요, 지금까지 어느 나라, 어느 국가에서 봤을 때에는 모든 정당,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소수 정당이 그동안 많이 생겼다가 없어지고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면서 양 두 정당만이 지금 생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견을 내고. 그러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큼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소수 정당이 소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사표가 되고 국민의 그 힘을 굳이 낭비해야 될 필요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결선 투표제와 심상정 정의당하고는 연결을 짓지를 마세요. 결선 투표제는 1위와 2위가 50% 넘지 못했을 때 국민의 선택이 50%가 넘을 쪽을 선택해야 됐을 때의 문제인 것이지, 결선 투표제와 제3당의 의미하고는 조국혁신당하고의 뭐 단일화 부분, 이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 했다? 이건 어불성설이니까 국민들을 현혹시키지 마세요. 정치 유튜브 하시는 분들께서. 자신들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모르시고서 말씀하시면 안 된다라고 봄이고요. 결선 투표제 도입의 필요성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 헌법 현실과 부결시킴으로써 검토해야 될 문제입니다. 결선 투표제를 받아들일 수 있는 헌법 현실은 결선 투표제에 이르는 과정을 평화적으로 이끌어가고 그 결과를 국민 통합적 차원으로 높여갈 기대성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현재 이재명 대표님께서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과 50% 때문에 0.73% 차이로 이제 대통령에서 낙선이 됐죠. 이 경우에서 50%가 넘지 않았기 때문에 결선 투표제에 이어졌어야 하면 마땅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현재 우리가 이재명 대표님을 대통령으로 원하는 건 맞죠. 열망하고. 그쵸? 원해요. 주권자인 국민과 정치인의 높은 수준의 정치의식이 없어서는 불가능해요. 결선 투표제 자체를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선 투표제 자체를. 그런데 지금 이게 가능할까요? 그 점에서 대통령 직선제를 유지하면서 절대 다수 선거제도를 채택하는 문제는 현실 적합성의 측면에서 신중하고 폭넓은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대통령 선거제도, 결선투표 제도는 시기상조라고 보여져요. 한번 만들어진 법규는 없어질 수가 없어요. 하지만 없었던 법규는 만들 수는 있습니다. 대통령 직선에서 이거를 알아두셨으면 해요. 대통령 결선 투표를 하든 뭐를 하든 간에 우리는 상관없어요. 한편으로는. 다만 국회의원님들한테 헌법 개정 도입하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릴게요. 대통령 직선에서 최고 득표자 2인 이상일 때
국회가 대통령 당선자를 결선하도록 되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에게 대통령 선거권을 빼앗는 것이에요. 그것은 대통령 직선제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향후 헌법 개정 시 이 경우 대통령 결선 투표제를 도입한다라고 개정했을 때에는 이 경우에 대통령 최종 선거권, 최종 선택권이 국민이 보유하도록 개정하는 것을 넣어 주십시오. 결선 투표가 이루어진 다음에도 동률이 나왔을 때는 국회의원 선생님들께서 뽑으시지 않습니까? 의원들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대통령의 최종 선택권을 국민이 보유하도록 개정 헌법에 넣어달라는 말씀입니다. 대통령 직선제로 하시든 결선 투표제로 하시든 상관없어요. 우리는 국민의 선택권만 넣어주시면 돼요. 지금 현행 헌법에선 그런 게 넣어져 있지 않지 않습니까? 헌법 67조 제1항 2항에서 현행 헌법은 국민의 직접 선거에 의해서 다수를 얻은 자의 대통령이 당선이 되지 않습니까? 다만 최고 득표 2인 이상일 때에는 국회의 제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 회의를 통해서 다수를 얻은 자가 대통령이 된다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최고 득표 2인인 때 국회 제적의원의 과반수가 출석한 국회 공개 회의에서 국회의원들의 다수표가 얻은 자들이 대통령이 당선되지 않습니까? 동률이 또 나왔을 때는 50%가 다 넘지 않았을 때 상관없어요. 개정을 하시든 뭐든 하든 상관없어요. 헌법 개정 시 이 경우에도 대통령 최종 선택권을 국민이 보유하도록 개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니 넣어주세요. 그리고 대통령,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대통령 임기에 대한 헌법 70조 개헌에 대해서 대통령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중임이라는 말이 이미 나와 있지 않습니까? 128조 2항에도 나와 있고, 그러니 임기 단축이란 말도 빼시고 지저분하니까 말을 왜 이렇게 만들어서 넣으셔갖고 복잡하게 만드십니까? 대통령의 임기는 4년이며 국민투표로서 연임할 수 있다라고 그냥 변경을 해주시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하도 답답해서 넣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계획 중인 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하고요. 완성이 되면은 영상 업로드 할 건데요. 지금 구상을 한 거를 지금 알아서 작성을 하려고 하는 상태에 접어들고 있어요. 이거 이제 영상 업로드 하면은 타 채널이라든지 여러분들께서 널리 알려주시고 공유해 주셔서 애를 써 주셔야 되는 여러분의 도움이 간절하게 필요합니다. 무엇이냐면은 국회에 동의 없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헌법재판소를 정 못 믿으시고 국회에서도 헌법재판소를 패스하는 과정하에 윤석열 대통령을 이제 끌어내릴 수 있는 방법을 구상 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여러가지 임기 단축이라든지 여러가지 헌법 개정을 통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투트랙으로 가자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입 다문 상태로 쭉 보고 있었거든요. 대통령의 거부권에 대해서도 제재할 수 있는 방법 수차례 말씀드렸어요. 사용하지 않고 계세요. 답답했습니다. 일개 뭐 천도 안 되는 유튜버, 방구석 유튜버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러시는 건지는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패스할게요, 그냥. 패스하고 접어둘게요, 그거는. 뭐 제가 아는 게 전부가 다 아닐 수도 있고 틀린 내용이 이제 들어갔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국민 발안 우리가 탄핵하라는 것입니다. 국회의 동의 없이 국민이 직접 탄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문구라든지 이런 거를 써서 여러분들께 올릴 거거든요. 올릴 거고 진정 절차를 하는 것을 넣을 것입니다. 넣을 것이고, 이것을 이제 진정서라는 것을 작성을 해가지고 일단은 김건희 씨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조사를 해달라라고 해서 1차적으로는 인권상담센터에 진정서를 넣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 진정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이제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고, 때에 따라서는 여러분들께서 인권 상담센터에 가실 수도 있는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 역시도 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이걸 문서를 작성을 해가지고 영상을 올릴 거예요. 올리면 그거를 캡처를 하셔갖고 여러분들께서도 동일 내용을 A4 용지에 이제 엑셀을 사용하셔서 쓰세요. 치셔갖고 인쇄를 하신 다음에 신분증 앞뒤 카피 하시고 본인 도장 찍으시고, 그러니까 신분에 대해서 게시를 다 하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 각대봉투 있지 않습니까? A4 용지보다 조금 큰 맨날 이렇게 의원들 고소장, 고발장 접수한다라고 들고 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만한 사이즈의 종이가 구부러지지 않게 A4 용지가 들어갈 수 있게끔 해서 제가 알려드리는 주소로 진정서를 일단 넣고 1차로 2차로 이제 그게 진행이 안 되면은 이제 국회로 보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탄핵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국민이 탄핵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국민이 탄핵할 수 있는 방법도 우리가 직접 탄핵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국회 믿고 못 버티겠어요, 이제. 국회의원들 답답해서 속 터져서 못 하겠어요. 다 법조인이고 법률 빠꿈이라면서 알려줘도 못 써먹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면 거부권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저는 수차례 알려드렸어요. 못 보신 건지 안 쓰시는 건지 내용에 부족함이 있어서 못 쓰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안 쓰셨더라고요. 그러면서 다른 말은 다 같이 사용을 하셨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합시다. 우리가 해서 민중 봉기를 일으킵시다. 이렇게 해서 안 되면은 저는 이제 아무것도 이제 국회의원들이 안 하면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본 결과 윤석열, 김건희 죽여야죠. 어쩌겠어요. 윤석열, 김건희 죽인 거 보고 나면은 국회의원들도 정신 차려서 정치 잘하겠죠. 저 하나 살인자 되면은. 그러지 않을까요? 저희 할아버지 두 분은, 친할아버지 두 분은요, 이 나라 독립을 위해서요, 러시아에서 한 분은 자결을 하셨고요. 독립운동하다 돌아가셨어요, 두 분 다. 이렇게 세운 나라예요. 우리 할아버지만 세운 나라는 아니지만. 저는 전주의 이씨지만요, 이씨 조선 500년으로 인해서 한국이 망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왕족이라고도 하는데요. 그거는 덮어두고 조선 왕조 500년이 없었어야 한다. 그래야지 한국이 발전을 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신분 계급을 왜 나눕니까, 사람을. 사실 개헌에 대해서도 김동연 씨랑 대통령 선거 이틀 앞두고 단일화하면서 이루어진 내용이지 않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그러고 나서 경기도지사 자리 약속 받으신 것이고, 그리고
집회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광화문이나 시청광장 앞이나 그런 데서 하시지 않습니까? 민주당 주체적으로 하는 그런 시위를 하실 때 이 방법은 어떤가 싶습니다. 눈비라든지 앞으로도 계속 그럴 때도 있고, K-팝 공연에 대해서도 외국의 가수라든지 여러 스타들이 한국의 공연장이 마땅한 공연장이 없어서 오지를 못하고 코리아 루루팩스를 한대요. 그런 것들도 나중에 좀 생각을 하셔서 전용 공연장을, K-팝 전용 공연장을 좀 마련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맥락과 이어지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시위를 주말이든 평일이든 간에 월드컵 경기장에서 대관료를 내고 민주당 자체적으로 대관료를 내고 이용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어떤 시민단체든지 그런 거에 구애받지 않고 우리의 목적에 맞는 그 시위를, 우리에 맞는 시위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다 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인원수 파악이라든지 이런 거를 굳이 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그 경기장이 크지 않습니까? 대충 추정이 되지 않습니까? 헛발 들이지 않고 안전적인 문제도 그렇고, 저는 노는 월드컵 경기장을 활용해 보시라. 대관료 알아봤더니 뭐 많게는 적게는 500에서 1000만 원 들더라고요. 한번 대관하는데. 민주당 그 정도의 힘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너무 많은 걸 요구했나요? 어차피 스피커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행사 도구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았을 때 월드컵 경기장 위치도 좋고 하니까 그런 걸 이용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집회 문화도 바꿔야 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길거리에서 그렇게 차가운 노천바닥에서 있을 것입니까? 사방이 노는 경기장이 수두룩 빽빽한데 시민들 고생하고 언제까지 행진합니까? 행진도 여러 가지 행진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K-팝에 대해서 공연장 문화 또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공연에 대한 문화, 공연만 할 수 있는 360도 무대로 해서, 그 유튜브가 최초로 마련을 했잖아요. 360도 무대 해가지고요. 그런 걸로 해서 음향 장비 다 해가지고 비 맞지 않게 해서 돔으로 해서 그런 것 좀 염두를 하셔서 나중에 이재명 정부 되면은 그런 것도 좀 마련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개인적으로. 윤석열 정권이 지금처럼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잘 싸고 범죄 패밀리 공동체로서 김건희 여사 감옥 안 보내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렇게 계속 이어가신다라고 하면은, 그렇다면은 김건희 여사는 청주여자교도소 아닙니다. 거긴 호텔급이라고 합니다. 좀 거리감이 있는 뭐 대전이나 대구 지방 쪽으로 가실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교도소, 서울 쪽에 있는 교도소 각각 가셔야 될 것입니다. 무슨 이재명 플랜 B 신삼김 시대로 문을 열 것이다. 그리고 나선 언론에서는 떠들었지만 보란듯이 이재명 대표는 무죄를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저는 예상을 했습니다. 영상에도, 과거 영상에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유죄 선고를 받을 거라고 거의 다 낙담의 영상을 올리신 분들이 많으셨죠.
그리고 무죄 선고 받을 거라는 것에 대해서는 뭐 희망회로 돌린다라고 비아냥 거르신 분들도 많으셨고요. 뭐 그러실 수 있다라고 치겠습니다. 하지만 생각은 다 각각 다릅니다. 지난번 경기도 김동연 지사를 데리고 김동연의 안내를 받으며 수원시장을 이재명 대표님께서 방문하셨습니다. TV를 보니 상인분들이나 이웃 주민분들이 하도 인산인해로 붐비다 보니까 이 전체 화면을 피하고 김동연,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클로즈업 샷으로만 보여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정도로 이제 우리 국민들은 말로 선동당하지도 않고요. 화면을 봐도 선동당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언론들의 카메라 앵글 동선까지도 조작에 대해서 눈치를 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언론 여러분들? 네? 전체 샷 안 잡으셨잖아요. 풀샷으로. 일부러 이재명 대표와 김동연 지사 중심으로 클로즈업 샷 잡으셨잖아요. 풀샷 전체 샷으로 잡지 않으셨고 붐비는 거 피하셨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 눈에는 두 분이 이제 갈등 대립으로 보여지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동선이 잡으실 수도 있는 것이고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언론들의 카메라 동선까지도 다 이제 눈치를 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언론의 수준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재명 대표님께서 수원시장 방문하셨을 때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원시장 방문하시는 것에 대하여 김동연 지사의 동참을 보고 일부에서는 민주당 내부에서 누군가가 또 대표님의 동선을 알려줬냐라는 격한 의심을 할 정도로 우리 동지들은 서로들이 의심을 하고 이런 상황까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트라우마가 심각합니다. 문재인 전 정부 인사들과 21대 수박이라고 일컬어지는 의원들과의 연대가 되어 있을 것이라는 인맥의 계보들, 그들과 연대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아직까지도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말도 안 나오네요. 지금 어떠한 방송을 듣고 제가 지금 다소 격한 심정으로 급하게 녹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말이 다소 이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안고 가야 될 죄인 것입니다. 그들의 문제까지 우리가 해결해 줘야 될 부분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의 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할 말이 없습니다. 아무리 그분들이 하는 척을 하실 수는 있을지라도 결국에는 롱런은 할 수 없으므로 오래 하실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는 척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수원 방문 전날 저는 이 이야기를 제 친구인 이 이야기를 사실은 어떻게 제가 메모에 기재를 해야 하냐면요. 원래 본 기재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저는 원래 지인 찬스 잘 안 쓰거든요. 이재명 대표의 수원 방문 전날 이재명 대표 측에서 연락을 했다는 것이다. 나오실 수 있냐고. 그랬더니 김동연 지사는 그것을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김동연 지사 측에서 달려나왔다. 제가 이런 식으로 적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다른 방송을 듣고 난 다음에 실체를 밝히겠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거냐면 이재명 대표의 수원 방문 전날 정성호 의원께서 경기도 지사를 방문하셔서 함께 나올 수 있겠냐라고 친절 사절단으로 가신 것이죠. 전화를 할 수 있냐라고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진 않았지만 연락을 했다라고 했거든요. 저는 이 얘기를 어디서 들었냐면요. 제 친구가 사실은 국민의힘 모 의원의 보좌관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측근을 통해서 들었어요. 아니, 국민의힘 보좌관도 아는 내용을 어떻게 친명이라고 지향하는 유튜브들이 정성호 의원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그렇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묻고 싶습니다. 국민의힘 보좌관도 아는 내용이에요. 조금만 알아보면 알아볼 수도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팩트 확인에 대해서 어떤 지인 찬스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는데요. 이 부분은 야, 도대체 김동연 지사가 어떻게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 만나게 됐고 수원시장을 어떻게 돌게 되었대? 알아보았더니 국민의힘 측에서도 정성호 의원이 사전에 전날 방문해서 연락을 하는 것은 생전 연락도 없다가 두 분 사이가, 왜냐면은 두 분 사이가 안 좋은 건 아시죠? 법카 문제로 경기도 측에서 이재명 대표를 고소하지 않았습니까? 차량 렌트 사용부터 시작을 해서 그게 문제다라고 문제 걸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으니 이재명 대표님께서 가장 편하게 말할 수 있는 지인이신 정성호 의원님을 사절단으로 보내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김동연 지사 측으로 정성호 의원이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관할 지역이 양주시기 때문에 경기도 관할 아닙니까? 관할 지역에 대해서 하실 말씀도 있으실 것이고 여러 가지 말씀이 있으셨을 수도 있고 없으셨을 수도 있겠죠. 가셨는데 얼굴 보고 이야기하는 거와 통화로 이야기하는 것은 다릅니다. 예의를 갖추신 것입니다. 오해의 소지가 없게. 아니, 그런 사람을 어떻게 친명자장 정성호 의원이라는 말도 이제 떼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팩트에 근거하지 않고 뇌피셜로 그렇게 말씀을 함부로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묻고 싶습니다. 참으로 답답합니다. 국민의힘 쪽에서도 어떻게 이렇게 되냐, 이렇게 불편한 관계가 됐는데 어떻게 그렇게 같이 나와서 호떡을 먹을 수 있겠지? 먹을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었지? 라고 알아보니 정성호 의원이 조율을 잘 해주셨다. 불편함이 없게끔. 이게 뭐가 문제라서 정성호 의원을 그렇게 함부로 욕합니까? 사과하세요. 사과하시라고요. 그렇게 잘 성사가 된 겁니다. 스무스하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죠? 그리고 김동연 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연 지사는 이명박 정부를 거쳐서 박근혜 정부를 거쳤고 저는 참으로 이상했습니다. 아니, 저렇게 어떻게 두 정부를 어떻게 보면은 새누리당, 현 국민의힘 정당 아닙니까? 민주당 쪽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저런 풍파를 겪고 문재인 정부의 또 행정지까지 거쳤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김은혜 후보보다는 낫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님이 함께 후보 유세 다녀주셨기 때문에 투표하게 되었습니다. 대선 투표 2일 전날 단일화 하셨잖아요. 새로운 미래로 해서 단일화하는 조건으로 경기도 지사 자리를 약속 받으신 거 아닙니까? 그런 조건으로 후보 단일화하는 조건으로 결선 투표제 하자고 말씀하셨던 것이고 그러한 조건으로 임기 단축 4년 연장 약속 받으신 거 아닙니까?
임기 단축이라는 말을. 임기 단축이 왜 들어갑니까? 사람이 말이 다르고 다릅니다. 임기 단축이란 말 빼라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중임이라는 말은 입법 내로도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 중임은 늘 수 없다라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4년 대통령 임기는 4년으로 하되 국민투표로서 연임할 수 있다라고 개정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헌법 수정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습니까? 김동연 지사는 그렇게 세월을 겪었고 이분은 제 국민의힘 보좌관인 제 친구에게 얘기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온라인을 통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 이분의 정치 쪽에 어떻게 발을 붙이시게 됐는지. 전두환으로부터, 저는 전두환한테 대통령이라는 말 붙이고 싶지도 않거든요. 그냥 전씨라고 합니다. 평상시에는. 근데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못하시니까 전두환으로부터라고 말할게요. 전두환으로부터 5급 공무원 임명장을 받아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건 제 친구 보좌관 생활하는 제 친구한테 들었고 제가 온라인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시작을 했어요. 이 후보 단일화 할 때 지금 돌이켜보니 처음부터 다 계획된 것이었다. 경기도지사 자리에 들어감으로써 이재명 대표의 약점을,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을 다 언론이라든지 검찰청에 다 고발할 조건으로 이분이 다 하신 것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이재명 대표님은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낙선을 하셨어도 끝까지 선거에 동반으로 지지 유세를 함께 다녀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당선되셨지 않습니까? 솔직히 이재명 대표 얼굴 보고 뽑아주신 거잖아요. 하지만 이재명 대표님은 당시 낙선되셨고 김동연 현 지사는 전국 득표율 1%도 안 되는 후보였습니다. 대선 이틀 전날 단일화 했어요. 솔직히 할 필요도 없었던 단일화였습니다. 민주당 당시 선거대책위원회 우상호 총괄본부장님, 천준호 의원님, 이재명 대표님이 사법 리스크 때문에 뒷방 노인네가 되길 바라셨습니까? 이 빠진 호랑이가 되길 바라셨습니까? 재판 판결이 어떻게 나길 바라셨습니까? 묻고 싶습니다. 김동연, 김부겸, 김경수가 이재명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웃기고들 앉아 계십니다. 보수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말들을 한다고 합니다. 남조선에 김정은이 온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남조선 노동당의 김정은이 아니라 남조선 노동당의 이재명 주석께서 오셨다. 그러니 김동연은 버선발로 뛰어나가야 하는 것이다. 나가서 만나줘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남조선 노동당의 김정은 주석께서 오셨다라고 받아들인대요. 이재명 대표를 팽이처럼 치십시오. 계속 치세요. 계속. 이재명 대표는 계속 일어나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재명 대표 가지고 뭐 대안을 찾는다, 플랜 B를 찾는다, 그런 건 어불성설이니까 그런 걸로 흔드실 생각하지 마십시오. 만약을 대비해서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를 넘겨받아야 되는 조건으로 그런 착한 모습을 보여주시려는 모습으로 김동연 지사님께서 연출을 하신다라고 하면은요, 개똥이나 연출하실 생각은 꿈에도 꾸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습니까? 개똥입니다. 개똥.
전격 회동해 정치개혁을 위한 통합정부 구성에 합의했습니다. 사실상 김 후보와 단일화를 이룬 이 후보는 남은 선거운동 기간 서울 부동층 표심을 잡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나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새로운 물결 김동연 대선 후보는 선거를 여드레 앞둔 3.1절 오후 전격 회동했습니다. 만나자마자 손을 맞잡은 두 사람은 20분 남짓한 대화 끝에 통합정부 구성에 뜻을 모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서로 간에 여러 가지 신의와 또 성의를 가지고 대화를 한 끝에 오늘 정치 교체와 또 통합정부 운영과 구성에 대한 합의를 이루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새로운 정치를 위한 정치 교체를 위한 정치 개혁에 우리가 뜻을 함께하고 거기에 더해서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함께 걱정하는 모든 정치 세력들이 모여서 통합의 정부, 또 국민 내각을 만든다라는 점도 우리가 함께 합의했습니다. 합의문에는 20대 대통령 임기를 1년 단축하고 정부 출범 1년 안에 분권형 대통령제, 책임 총리제 등을 담은 개헌안을 만드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대통령 취임 전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도 개혁과 국회의원 면책특권 폐지, 국민소환제 도입, 삼선 초과 연임 금지 등을 포함한 정치개혁 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상의 단일화 성사로 보이는데 당장 김 후보 사퇴나 단일화 논의가 오간 건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후보 사퇴 얘기는 나오지 않았고요. 그 부분은 추가 더 논의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다만 후속 절차를 밟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만큼 김 후보는 조만간 후보직을 사퇴하고 이 후보의 선거운동을 지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를 목전에 둔 3.1절, 이 후보는 위기마다 민중의 힘이 모였던 서울 명동거리에서 막판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오늘 이곳 명동에서 한판승 세기를 박는 승리